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무역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를 호명하며 투자에 감사하다고 했고 삼성전자가 미국에 큰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7일 프라하에서 본계약이 체결될 체코 신규 원전 수주가 각종 경제적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원전의 첫 유럽 수출이 가져올 낙수 효과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판 이지스함이라고 선전하는 5,000톤급 구축함을 최근에 공개했는데요. 이게 과연 이지스함에 걸맞는 역량을 가지기는 했는지 세계의 이지스함 그리고 우리의 정조대왕함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기업 대표들 20여 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칭찬 세례를 쏟아냈습니다. 현대차의 이 외국인 대표죠. 그분도 직접 부른 뒤에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그 대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So I'd like to introduce some of you, President and CEO of Hyundai, Jose Munoz. Jose, thank you very much. Jose is investing $21 billion, including $5.8 billion for a new steel plant in Louisiana, which is a beauty. I saw a picture of it, which is going to create at least 1,500 jobs, just the plant alone. 자, 미국의 연방 대통령이 그 기업 대표들을 일일이 이름을 부르고 투자 성과를 소개하는 모습이 마치 투자 설명회장에 나온 투자 유치사의 대표 같았다고 외신들 보도했죠? 예, 지난 4월 30일이죠. 엊그제입니다. 엊그제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는데 20개 회사 CEO 초청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잠시 방송으로 나갔습니다만 계속해서 한 명씩 불러 세우면서 감사하고 고맙고 뷰티풀하다는 네.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0명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투자한 돈이 총 2조 불에 해당이 되고 2조 달러. 2조 달러요. 2조 달러에 해당이 되고 전체를 다 따지면은 모두 8조 달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자기 스스로 칭찬을 하면서 그만큼 투자 유치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자동차 CEO 겸 거기에 사장인 호세 무뉴쇼죠. 호세 무뉴쇼. 무뇨스. 발음 힘드시죠? 발음 잘 안 됩니다. 무뇨스. 210억 불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58억 불은 루이지애나 제철소에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 1,500개 일자리가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이제 막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는 좋아질 기미는 없고 GDP는 이제 오히려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선동까지는 아니죠. 네. 홍보를 했죠. 네. 자, 이 자리에 삼성전자 대표는 초청받지 않아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마치 참석한 듯이 길게 또 칭찬까지 하면서 소개를 했죠. 예,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자리에서 삼성이 미국에 대규모 시설을 짓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라고 했고 다른 자리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는 정작 삼성 관계자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를 놓고 지금 해석은 뭐냐면 아마도 그 전날 삼성전자 박순철 부사장이 했던 말을 아마 의도적으로 오해를 곡해했거나 아니면 오해했거나 이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데 뭐냐면 박 부사장이 이제 글로벌 그 제조 거점을 활용해서 일부 물량의 생산지 이전 이런 방식으로 말하자면 관세 이 영향을 좀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꼭 새로운 시설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것라기보다는 미국 밖에서의 생산해서 들여오던 것을 미국 내에 갖고 있는 삼성의 어떤 제조 시설 지금 세탁기나 뭐 이렇게 TV, 가전 이런 분야에서의 그 물량 생산 물량을 더 늘리겠다 이런 것을 시사한 것으로 현재 해석되고 있지만 이걸 갖다가 일부러 왜곡했거나 아니면 오인했거나 해서 마치 자신들의 관세 전쟁의 큰 성과가 여기서도 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끌어댄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특유의 약간 부풀리기예요, 저게. 그러니까
그게 그 소리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좀 하면 안 돼? 이런 압박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강요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미국의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전임 바이든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거 잘 하는 거죠. 예, 직접 들어보시죠. Core GDP, and this is, you probably saw some numbers today. And I have to start off by saying that's Biden. That's not Trump, because we came in on January, this is the quarterly numbers. January 20th, the tariffs haven't kicked in yet. 네, 그것은 바이든이다. 트럼프가 아니다. 제가 이게 잘 한다는 뜻은 그게 정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거 전임 정부 탓하잖아요. 언제까지 할 거냐? 자, 하지만 외신들 미국의 이 1분기 GDP 적자 원인 트럼프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게 판단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1분기에 그 엄청난 적자가 무역 적자가 빚어지면서 저성장,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조짐까지 이런 보이는 데 대한 책임을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게 덮어 씌우기 위한 이러한 어떤 말로 지금 외신들은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관세 태풍이 이제 4월부터 본격화될 것을 앞두고 1분기에 보면 막 미리미리 저기 수입 물량도 급증하고 또 미리 사재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이런 그 부작용이 나면서 저성장, 그다음에 무역적자 확대가 나타나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로서는 바로 이게 전임 바이든 정부 때 잘못한 게 지금 이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포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만일에 역성장이 계속되면은 미국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분기라는 얘기는 이제 여름에 정말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라 이런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 100일 지지율 말씀 한번 드렸지만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경제 정책 지지율 이것도 최저네요. 예, 이게 보면 이제 국정 지지율이 있고 경제 정책 지지율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이제 국정 지지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53년도부터 이제 얘기하고 분석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1945년부터 2025년까지 80년 동안의 최저다. 그때는 뭐 프랭클린 루즈벨트까지 그렇죠. 가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39% 많은 데는 이제 42% 정도 나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전반적인 국정 지지율이라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경제정책 지지율은 훨씬 더 낮게 나옵니다. 36%예요? 36%. 그래서 경제정책 지지하는 거는 36%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56%예요. 그래서 1기 때는 지지한다가 42% 나왔거든요. 그 1기 때보다는 오히려 6%가 더 낮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경제정책 지지율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관세정책, 침체, 인플레이션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또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자,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트럼프의 강경했던 자세도 누그러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겉으로는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미국과 관세 합의를 하려고 안달이 났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허장성세 아닌가요? 그렇죠. 지난 이제 30일 날 한 타운홀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기자들이 물읍니다. 자, 한국,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과 우선적인 관세 협상을 한다 그랬는데 그 타결됐냐? 타결될 때 됐냐? 그러니까 곧 가능성이 무역 합의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붙인 말이 지금 100여 개 나라가 이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와 서로 합의하자고 지금 안달이다. 지금 밤낮 뭐 새벽 나한테 전화 오고 난리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바로 미국은 그렇게 할 엄청난 힘의 우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훌륭한 합의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엄청난 힘의 우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안달까지 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트럼프의 말이 좀 커지고 많아지는 거는 뭐가 잘 안 된다는 얘기라고 지금 주요 외신들 짚어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뉴스 채널이 개최한 거였어요. 이 타운홀 미팅에서 주한미군 방위 문제도 언급을 했네요. 네, 뭐 주한미군 방위 문제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지만 사실상 뭐 한국에 대해서 머니머신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작년에 유세 기간 동안에는 100억 불 내야 된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최근에는 한덕수 총리하고 전화 통하면서 원스톱 쇼핑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관세 문제하고 방위비 문제 이런 것들 한꺼번에 묶어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분리를 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나라인데 우리가 오히려 그 한국에 대해서 군대도 가 있고 군대도 도와주고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무력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지 않느냐. 돈을 뜯어간다는 말까지 하네요. 그래서 저 표현은 트럼프식 표현이라 제가 차마 참 옮기기가 거시기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직설화법을 써요. 방위비 문제도 압박을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미국에서 여러 번 만난 사람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USTR이라고 하죠. 이 대표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자세하게 말을 했습니다. 폭스뉴스 이 트럼프 대표적 언론이죠. 자, 어떤 내용 말했습니까? 예, 이제 그리어 USTR 대표가 한국은 매우 진취적으로 협상을 해왔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2+2 고위급 협의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한국이 제안을 먼저 내놨고 우리는 의견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뭔가를 가져오도록 와서 내놓도록 요구를 한 거죠. 그랬는데 그 결과 한국이 뭔가 마치 엄청난 걸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공개적인 사실 압박을 하고 있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초기 수준의 합의를 아마도 수준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 합의 빨리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다음 정부로 넘겨라. 몇 달 걸린다고 했는데 몇 주 아니다. 초기 합의긴 하지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 전형적인 지금 트럼프 정부의 그 먼저의 그 스스로 목표를 마치 양쪽이 합의된 혹은 저쪽이 내놓은 것처럼 툭 던져놓고 글로 끌고 가려는 이런 전형적인 전술로 보입니다. 네. 자,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권위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협상 대상국들을 미국이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에 따라 분류를 했는데 영국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분류한 이 세 그룹의 탑티어, 첫 번째의 맨 위에 한국이 있다. 이런 보도였어요. 예, 그 세 그룹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협상을 될 나라가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일본, 인도 이런 그 아시아 지역에 말하는 동맹 우방국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을 맨 머리에 올렸습니다. 이 말은 뭐 상당히 한국이 여러 가지 아까 안보까지 얽힌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압박을 하고 끌고 가면 상당히 먼저 뭔가 타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마 기대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그 그리어 아까 USTR 대표 같은 경우는 자 관세를 10% 이하로 낮추거나 혹은 없앨 가능성도 있느냐라고 할 때 지금 사실 우리 한국은 그걸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에. 그러나 이 USTR 대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지금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즉 엄청난 역사적인 대단한 무역 적자에 직면하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관세를 가지는 게 즉 고율의 관세 아까 10%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고 25%의 상호 관세를 이렇게 물리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역사상 최대 적자국인 상태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천조국 하는데 이자만 1년에 1,200 경원인가요? 규모가 그렇고 조원을 내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말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것,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미 관세 협상의 초기 합의가 몇 주 안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우리 당국 여기에 대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난 24일 날 양국의 2+2 고위급 합의에서 줄라이 패키지 다시 말해 7월 8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그 전까지 일괄 타결하자라는 큰 방향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발표 사항이었는데 그거 나오자마자 사실 미국에서는 마치 지금 곧 아까 될 것처럼 아까 트럼프 그리어 그다음 재무장관 막 이제 속도가 같이 붙은 것처럼 한국이 뭔가 대단한 걸 합의해 준 것처럼 자꾸 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7월 패키지 마련에
공감대가 돼 있고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그다음에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우리는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고 절차대로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협상이 한 번에 끝에 가서 다 타결하는 게 아니고요. 초기 합의, 재합의, 수정 합의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미국 측은 앞에다가 좀 방점을 두는 거고 우리는 뒤에다가 방점을 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의 여파죠. 우리나라가 4월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물량 줄었습니다. 예상을 한 바지만 이 부품 수출은 늘었어요. 다행이죠. 네. 네. 이게 이제 비교를 할 때 올해 4월 달하고 작년 4월 달하고 이제 통상 비교를 하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죠. 그렇죠. 네.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출은 한 65억 불 하긴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가 감소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부품 수출은 한 20억 불 했는데 그는 작년 동기 대비 한 3.5%가 증가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어떻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3월 2일 날 미국이 그러니까 품목별 관세를 냈는데 품목별 관세 이제 자동차 관세가 있고 알루미늄이 있고 그렇잖아요. 철강, 예. 철강이 있고. 그런데 이제 자동차 중에서도 부품은 관세를 면제해 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범퍼라든지 차체라든지 서스펜션 이런 것들은 이제 면제가 됐거든요. 그건 미국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늘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죠. 네. 하여튼 지금 관세 때문에 난립니다. 다행히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의 부품업체라도 일단 1분기에 적자를 안 냈다니까 참 다행이죠. 다행히 다른 지역 수출이 늘었어요. 이게 다변화가 이래서 필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대 수출 실적 최대였네요. 예, 사실 이 미국이 시작한 관세 전쟁 속에서 우리 4월 달 수출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 3.7%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역대 4월 수출 실적 가운데는 최대인데요. 지금 이게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나쁘지 않은 조짐입니다. 근데 다만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관세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미 수출은 6.8%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EU, 중국, 아세안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수출 대체 지역으로 부지런히 뛴 이런 쪽으로는 수출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수출이 늘는 일종의 풍선 효과를 봤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그중에 품목별로도 또 보면 그 반도체가 역시. 최대의 실적을 냈는데 이게 116억 달러 수출액의 17.2%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 여기는 아마도 이게 지금 우리가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고부가 메모리의 수출이 늘고 그다음에 D램의 고정 가격이 또 전반적으로 상승된 이런 영향이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네. 지금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걱정이 많죠. 우리 상황이. 다음 주제입니다. 체코 원전 수출은 본 계약이 이제 체결된다니까 참 낭보였는데 그간의 우여곡절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더 큽니다. 우선 이 본 계약의 내용이 한번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수원하고 체코에 여기 담당하는 그 회사하고 최종 계약을 5월 7일 날 이제 맺도록 돼 있거든요. 이번에 하는 건 두코반이고요. 그렇죠. 저기 그림이 나옵니다만. 네, 이번에 가게 되면 거기 한수원 관계자들만 가는 것은 아니고 정부 관계자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가 얼마냐? 총 26조 원 규모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두코바니에는 원래 이 체코가 가지고 있던 4기가 가동 중이었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2기가 이제 더 건설이 되는 추가, 건데 예. 그러면은 여기만 해서 이제 끝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는 체코는 다시 테멜린 지역이라고 있어요. 저 테멜린 왼쪽에 지역. 있네요. 그렇죠. 예. 거기에도 이제 2기를 앞으로 더 건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입찰 제안서까지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 이렇게 되면은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권 갖는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26조 또 다시 26조 하면은 전체 규모로는 한 50조 원 규모의 예. 그런 정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2009년도 아랍에미리트에 우리가 거기에 바라카 원전에 수출하고 난 뒤에 16년 만에 수출하는 거잖아요. 더더구나 이것이 유럽에 수출을 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유럽의 이런 원자력 수출의 발판이 완전히 마련됐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참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이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소비자 맞춤형 그런 전략. 이것이 이번 체코 원전 수출 이 계약에도 결정적 요인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우수한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어떤 계획된 일정대로 또 원래 예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공사 기간을 맞춰주는 우리가 온 타임 위드인 버짓이라는 전략을 앞세워서 이번에 체코 측의 최종 선택을 얻어내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특히 어떤 수요 맞춤형 설계. 다시 말해 원래 우리 측 팀코리아가 제시한 공급 노형은 뭐냐면 APR 1400이라 해서 1400메가와트짜리였는데 이것이 체코는 우리만큼 그렇게 전력 수요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이걸 좀 축소된 1000메가와트짜리로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에 우리가 바로 정확하게 맞춰주는 어떤 수요자 맞춤형 설계 이것을 또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코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지금 폴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의 원전 확대 건설 붐이 일고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여기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사우디, 베트남 이런 데의 신규 원전 건설에도 우리가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전 코리아 참 대단합니다. 부가가치가 엄청난 수출입니다. 원전 생태계도 살아나고 있다고 하고 썰렁했던 원자력 공학과에도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또 우여곡절이라는 말을 안 쓸 수 없는데 이게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미국, 프랑스 이 원전 강대국들이잖아요. 여기서 엄청나게 우리한테 이 견제구 태클을 걸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원전을 가르쳐줬다고 자랑하는 이 웨스팅하우스 끝까지 태클을 걸었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주전에 뛰어든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다음에 프랑스의 전력공사죠, EDF, 그리고 우리가 한수원이 2022년에 수준에 들어가서 결국 우리 한수원이 워낙 이제 이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또 자기네들도 봐서 굉장히 이익이 되겠다 싶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올해 3월달에 최종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한 달 전에 했어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태클이 들어온 거예요.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 가지고 원래 여기 한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은 우리 거다라고 가지고 이제 태클을 걸었고, 그다음에 이제 EDF라고 하는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태클을 걸냐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체코 정부의 반독점 사무소에 제소를 했어요. 제소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수원에서는 올 1월 달에 웨스팅하우스하고 분쟁에 대해서 타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반독점 거기 사무소에서는 프랑스가 제기한 절차 문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말 최종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죠. 참 클리어를 두 번 해준 거네요. 그렇죠. 네,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원전이 유럽 시장에 첫 깃발을 꽂은 게 이번 그 계약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낙수 효과란 게 있죠. 분수에서 물 떨어지듯이. 자, 그게 이제 기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수원을 비롯한 우리 팀 코리아가 무엇보다도 세계 원전 시장을 이끄는 게 유럽 시장인데 유럽 시장에 본격적인 첫 진출을 했다는 거, 거기에다가 특히 이게 냉각수가 많은 해안 지역이 아니고 내륙에다가 내륙 원전을 수주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입증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한전뿐만 아니라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이러한 그 민간 기업들이 참여한 팀 코리아가 함께 어떤 수주한 성과라 할 수 있고요. 특히 여기 이제 보면 300여 개에 이르는 어떤 원전 기자재, 부품사 이런 데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일종의 동반 진출로 대단한 낙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 원전 기자재 부품사들이 이제 그동안 사람 안 뽑았는데 네. 사람 뽑으면 네. 또 인재들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다 낙수 효과가 될 게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체코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많아요. 이 원전 수주는 이 기업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예. 이 체코는 사실 유럽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하나의 교두보와 원래가 이 원전 말고도 우리 기업들에게 하나의 유럽의 공장이다랄까 하나의 진출 기지 같은 곳입니다. 우리 지금 국내에 한 100여 곳에서 국내에서 한 100여 곳에 자동차, 전자,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쪽에 기업들이 진출을 해 있는데 예컨대 뭐 현대차, LG, 넥센 이런 데가 활발히 진출해 있는데 여기서 현지 생산을
이번 그 원전이 건설되게 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더욱더 현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나라 국내만 시끄럽지 미국 뭐 할 것 없이 유럽 나가면 어깨가 으쓱해진다.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미국의 해군성 장관 존 펠란시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소 2곳 방문했고 정조대왕함이라는 이지스함에 타보고는 브라보 줄루. 뭐 이때 엄지척한 거예요. 이런 말 했습니다. 또 임무를 잘 수행했다는 해군식 칭찬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이 밀리터리 뷰 여기서는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함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원래 이 이지스란 말, 이건 영어입니다. 전쟁에 남신이 있고 전쟁에 여신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는. 그게 바로 아테나입니다. 아테나 여신은 방패를 들고 있어요. 이게 라틴어로 아이기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실제로 이지스함, 그야말로 육해공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다. 이거 사실입니까? 예, 이제 여기 이지스 체계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지스 체계를 갖춘 것을 우리는 이지스함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물이 육해공 어디서 오든지 간에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그리고 무기 운영을 통해 가지고 그걸 격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로 통합된 첨단 전투 체계를 이지스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지스함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1000km 정도 떨어지는 항공기 표적등 이런 거 그냥 1000개 정도를 동시에 이제 이게 추적하고 탐지할 수 있고 그 중에 20개 정도는 1000km? 네. 직접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것이 AN 스파이 1이라고 하는 그 위상 배열 레이더 시스템이 거기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거죠. 네. 1000km라고 하면은 1000개가 상상도 안 되는데 그냥 이 배 띄우면 한반도는 다 커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구 공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km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의 얘기고, 근데 대신에 이제 바다에서는 지구 공률이 있으니까 400km 정도가 유효하겠죠. 네, 400km가 바다에서는 다 커버가 된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 척이나 갖고 있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2009년에 첫 그 세종대왕함이 취역 1년 만에 일반에 공개되면서 우리가 세계에서 5번째의 이지스함 보유국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에 이어서 5번째 보유국이 됐는데 이 세종대왕함 말고도 같은 세종대왕급이 후속함들이 율곡 2함, 서해 유성룡함 만들어서 3척이 현재 있고요. 작년 말에 우리가 이보다 더 막강한 정조대왕함이 우리가 취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조대왕함의 후속함들 2번함, 3번 후속함들이 지금 건조 중에 있어서 조만간 6척의 이지스함 보유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8년에 취역한 세종대왕함과 24년에 취역한 정조대왕함 배수량 차이가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세종대왕함은 7,600톤의 배수량이고 지금 정조대왕함은 8,200톤, 좀 더 크죠. 그런데 우리가 그 1단계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만 하더라도 우리가 수직 발사관을 무려 128개를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첨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8개의 이 수직 발사 시스템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시 추적해서 128개는 때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자세히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종대왕급을 넘어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 얼마 전에 취역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존 펠런 그 미 해군성 장관이 직접 올라가 봤다는 얘기예요. 정조대왕함의 막강 위력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최대 사거리 24km인 5인치 암포 60발,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펠롱스 1800발,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 등을 탑재해 대잠, 대함 작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막강한 전투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 잠수함의 탐지 및 추적 장비인 통합 소나 체계를 갖춤으로써 세종대왕급보다 탐지와 추적 능력이 2배 이상 강화된 말 그대로 차세대 이지스함인 겁니다. 자, 이 함에다가 왕 이름을 붙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이 최고인데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세종대왕급이 가장 초기 모델이니까 이 정조대왕함이 최신 모델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역량에 있죠? 어떻습니까? 네, 세종대왕급하고 지금 정조대왕급은 차이가 있죠. 세종대왕급은 이지서 1세대라고 하면 정조대왕함은 이지서 2세대라고 네. 볼 수가 있죠. 뭐 톤수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장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잠, 그러니까 잠수함이죠. 방어 및 공격 능력이 획기적으로 보완이 됐어요. 네. 대잠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밑에 지금 소음이 얼마만큼 들리고 어디서 찾아내냐 하는 것은 결국은 그걸 핵심인 소나라고 하는 체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소나 체계가 전부 다 그 고주파 기반이었는데 정조대왕함은 저주파 기반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아주 먼 곳까지 움직이는 것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저주파가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싶은데. 네, 그러니까 고주파는 그러니까 진폭이 이제 이렇게 크다는 네, 거고요. 네. 저주파는 진폭이 낮은 거니까 그러니까 멀리 간다. 멀리까지 아, 예.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적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데 이게 세종대왕급하고 정조대왕급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세종대왕급은요 탄도 미사일이면은 이걸 탐지하고 추적은 할 수 있지만 요격은 못 해요. 아, 그럼 당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요격 미사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조대왕함은 요격 미사일 SM-6를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SM-6는 사거리가 한 240에서 400km 정도 되고요. 고도는 한 34km. 그리고 이제 마 한 3.5 속도로 가서 때리는 거니까. 엄청 빠르네요. 네, 요 정도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 정조대왕함에는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탑재가 된 면에서 세종대왕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국내 기술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발해가지고 탑재된 것이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함대지 유도탄, 함에서 이제 땅으로 때리는 유도탄하고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라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요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가 KVLS-2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함대지 탄도 미사일하고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발사대가 수직 발사관이 총 88개 있거든요. 88개. 그래서 요거는 세종대왕보다 작잖아요. 그 작은 것은 그만큼 장거리를 향해서 쏴야 되고 멀리 대공을 쏴야 되니까 그만큼 뭐가 발사대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발사관 수는 적습니다. 야, 잘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정조대왕함이라고 했을까? 이 정조하면 철인 왕이다. 뭐 그래서 문장, 고전, 시학에 능통해서 신하들을 다 쥐락펴락했다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용영을 신설하는 등 무예도 대단히 뛰어난 그런 분이었어요. 무예 도보통지도 이분 때 나온 뭐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책도 이분이 썼습니다. 그런 역사가 한국형 신형 이지스함 이 명명에도 반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조대왕함이라는 명칭 자체가 지금 22대에 굉장히 그 문무에 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정조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고요. 여기 그 부대 마크 이렇게 패치에 돼 있는 저 글씨. 가운데에 정조대왕함이라는 지금 저 글씨 있잖아요. 저것도 그 정조대왕의 직접적인 그 한글 필체를 저분이 남긴 한글 서간에서 필체를 이렇게 모아서 만든 이런 필체라고 합니다. 집자라고 그러죠, 그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그 부대의 그 구호가 있는데 스트라이크 퍼스트 스탠드 레스트로 돼 있습니다. 즉, 멋진 말이네요. 가장 먼저 타격하고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것이 부대의 구호인데요. 이 지금 이 배 그 성능도 보면 배를 조종하는 함교라고 저 가운데 이렇게 있죠. 솟아나 있는 이 함교의 높이가 48m. 아파트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16층 높이고요. 이 격실만 해도 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배에서는 미국 항공모함에서는 함내에서 도망가면 못 잡습니다.
격실이 500개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이런 이지스 함들은 최근 세계 각 분쟁 지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2024년도 4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갖다가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공격을 할 때 드론 185대, 순항 미사일 36기, 그다음에 지대지 탄도 미사일 110기, 이제 총 합해가지고 한 300기를 날려 보냈어요. 오, 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뭐 아이고 이스라엘이 아이언 돔으로 잘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다 부쉈겠네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저번에 뚫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네네. 이것이 이제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사이에 미국의 공군기, 그다음에 미국의 이지스함, 그리고 영국의 공군기, 그리고 요르단의 공군기들이 많이 요격을 해줬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지스함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 이지스함에서는 미국의 이지스함 2대가 그때 있었는데 지중해 배치돼서 드론 70기 이상, 탄도미사일은 3기 이상을 직접적으로 격추를 했어요. 실적이 있군요. 예, 실전에 지금 배치가 돼서 실제적으로 적용한 사례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계적 실전에도 이게 투입돼서 그 성능을 입증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이지스함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여기에 대응할 무기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ICBM에 대비하는 이유 역시 뭐 북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ICBM은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니까 사거리가 한 5,500km 정도 나가죠. 근데 가성비로 따지면 5,500km 나가는 것을 우리 한반도 전장구역 다 합해봤자 4,500km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기다 쏠 리는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함정 같은 경우에는 대함 미사일을 따로 있습니다. 함정에만 딱 사용할 수 있는 전용이죠. 그 대함 미사일이 북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네. 자, 마하의 속도 이게 엄청난 거죠. 음속보다 뭐 몇 배 되는 속도로 이 내리꽂힌다고 할까요? 이런 그 ICBM을 이지스함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세종대왕급은 아까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조대왕함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요격 미사일이 함정에 탑재하는 게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SM-6가 있고 하나는 SM-3가 있거든요. SM-6는 정조대왕함에 지금 탑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SM-6하고 SM-3하고는 굉장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SM-6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도는 한 34km, 그리고 이제 사거리는 240에서 4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SM-3는 전혀 달라요. 네. SM-3는 사거리가 2,500km입니다. 네. 고도는 1,5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 중에 쏠서 요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M-3거든요. 이 속도는 막 13.2예요. 13. 13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러면 우리는 SM-3는 없잖아요. 네. 아직까지 탑재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2024년도 4월 달에 우리 그 방사청에서 여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SM-3를 미국으로 획득을 하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30년 전까지는 SM-3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 3척 중에서 제일 마지막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이 딸 주혜에게 유일하게 자기는 어두운 색 옷 입었는데 하얀색 자켓을 입혀서 5,000톤급 구축함 최현호의 진수식에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북한은 이걸 계속 이지스함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를만 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현재 문제는 많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조한 그 독에서 진수하는 곳까지 뭐 이걸 무동력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지선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흘 만에 이틀에 걸쳐가지고 지난 4월 28일, 29일 이틀 가지고 무장 사격을 다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북한 스스로가 5,000톤급 이 구축함을 내보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은 있을 수 있죠. 여태껏 이제 압록급이라고 해서 호위함 정도 1,500톤급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5,000톤급이 되느냐? 네. 엔진은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되느냐? 그러면 엔진 없이 그러면 옮겼다는 거냐? 무수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이 얘기하는 체엔하면은 대함, 대지, 대공,
대탄도 미사일이 탑재될 수 있는 이런 4개의 그 발사대가 수직 구축이 돼 발사관. 있고 네.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지스라고 하는 것은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을. 전투 체계를 통합하는 건데 그 레이더가 위상 배열 레이더거든요. 그게 지금 사면에 다 있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바깥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이지스 구축함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죠. 네,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전문가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최현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최현은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동료입니다. 6.25 때 중부전선의 오성산을 한미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냈다고 북한의 전쟁 영웅, 6.25의 영웅으로 불린 최룡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최현호지 배안의 부품, 기술, 특히 기술은 대부분 이 러시아제라는 의혹이 있죠? 예, 지금 북한이 신형 구축함으로 주장한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무기나 레이더 이런 것이 러시아제와 비슷하다. 이런 데서 지금 이제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복합 방공 무기 체계 여기에 뭐 보면 함대공 유도탄 탑재 발수 추적 레이더 기관포 구동축 이런 것들이 러시아의 판치르 라는 그 시스템과 아주 유사해 보인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네. 우리가 그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이죠. 유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참전의 대가로 아마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이것을 증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지스함을 6척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지스함 건조 능력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죠.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해군성의 존 펠란 장관 우리나라 조선소 방문해서 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 건조 현장 보고 올라가서 타보고 호평도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실제 건조 능력 어느 정도 되나요? 대단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지스함 구축함 하나 건조하는데 7년 걸려요. 7년? 중국은 한 5년. 그런데 최대 9년까지 간다고? 그렇죠. 예. 최대는 9년까지 가죠. 한국과 일본은 한 3년 걸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정조대왕함 건조하는데 3년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산 저격함이 아마 올해 진수식은 가질 겁니다. 네. 그래서 만드는데 2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해군성 장관이 이번에 와가지고 다 봤잖아요. 네네. 정조대왕함은 직접 올라가서 다 봤고. 봤죠. 그리고 이제 다산 저격함은 지금 건조되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각각 그 HD 현대 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을 직접 가가지고 지금 하나오션은 또 MRO 미군 거 저기 유조선 함이죠. 그거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MRO라든지 한국의 조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네. 네, 깜짝깜짝 놀라고 갔습니다. 처음에 우리 해군이 구축함을 보유하게 됐을 때 참 초라했죠. 그때 영상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해군이 처음으로 중무장 구축함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척의 구축함은 작년 11월에 인수된 것으로서 그 명명식이 6월 23일 신해군항에서 김 국방부 장관, 최경기도 지사, 김 강원도 지사 등 군관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네, 저 시절 미군도 침몰할까 봐 겁을 냈다는 2차 대전 때 배 타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우리 이제는 안 쓰는 배, 쓸만한 좋은 배를 다른 나라에 기부하고 있죠? 예, 우리 해군이 이제 그 6.25 때 우리 참전 지원했던 나라들에게 우리가 퇴역 함정들을 양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는 4월에 에콰도르에 3,000톤급 경비 함정을 양도한 바 있고 무상으로 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또 6월에는 우루과이에 참수리 고속정도 이렇게 양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퇴역 함정을 양도하는 일은 어떤 방산 세일즈라든지 또 군사 협력 면에서도 우리가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케이스로 보입니다. 네, 참수리 고속정 나오니까 연평해정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저런 배들 다 쓸만한 배들인데 중남미 국가들에게 기부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실장님 그리고 박성원
논설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쭉 보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더 평가받는 게 많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내부만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